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난 정숙은 거실 탁자 위에 미리 적어둔 장보기 목록을 확인했어요. 한우갈비 2kg, 대추, 밤, 배, 사과, 나물 재료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아들 꼭 올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시장은 이미 명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30년 단골 정육점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죠.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아드님 오시나 봐요? 그럼요. 우리 민준이가 한우 갈비찜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박 사장은 최상급 한우를 골라 정성껏 포장해줬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장을 가득 보고 집에 돌아온 건 오전 7시였습니다. 쉴 틈 없이 부엌으로 들어간 정숙은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오전 10시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에야 민준이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차례상 다 차렸어. 몇 시쯤 올 거니? 엄마. 그게. 민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해요. 수진이 친정에서 먼저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올 수 있지? 친정 식구들이랑 부산 여행 가기로 해서 이미 예약했어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덜덜 떨렸죠. 엄마, 돈은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았어요. 떡국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오후 2시 옆집 독거노인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점심 먹었어? 들어오세요, 할머니. 정숙은 애써 웃으며 김할머니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 아들도 3년째 안 와. 김할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슬펐어요. 저녁 무렵 절친 영자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민준이 안 왔어? 내가 SNS에서 봤는데. 영자는 핸드폰 화면을 정숙에게 들이밀었죠. 며느리 수진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 그 아래 가족이 최고라는 문구.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고생해서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이게 뭐야? 영자가 분노했지만 정숙은 고개만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한 건가? 집착이 아니라 당연한 기대야, 이 사람아. 밤 11시 영자가 돌아가고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차례상 음식은 그대로였고 갈비찜은 식어버렸죠. 정숙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죠. 슬픔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을 정리하는데 단골 손님 최 여사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죠. 최 여사는 정숙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아드님이 또 안 오셨군요. 혼자 차례 지냈어요. 부산 여행 갔다더군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3년 전 결혼식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잖아요. 신부 측 하객이 3배나 많았고 시댁 소개도 대충 넘어갔잖아요. 정숙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웨딩홀 피로 연장에서 수진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했죠. 우리 딸이 시집 오는 게 아니라 사위를 맞는 거예요. 호호. 그땐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정숙은 김밥을 말면서 지난 3년을 되짚어 봤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주말, 정숙은 아들 집에 반찬 2보따리를 들고 갔었죠. 어머님, 저희 유기농 식재료만 먹거든요. 첨가물 들어간 건 안 받아요. 수지는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음식을 현관에 그대로 뒀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날 반찬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첫 명절이 더 힘들었어요. 정숙이 전통 방식대로 차례상을 차리자고 하자 수진이 코웃음을 쳤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간편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민주는 그때도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며느리 맞춰줘야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작년 정숙의 생일은 더 참담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자 민주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깜빡했네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나중에 식사 한번 하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진의 생일에는 민준이 명품 가방을 선물했어요. 정숙은 SNS에서 그 장면을 봤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생일 축하해. 민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최 여사님, 전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여사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지. 그날 저녁 영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다 나가고 문을 닫은 후였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래? 넌 호구가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30년 넘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생일도 잊어버리는 게 아들이야?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정숙아, 내가 아파트 산 거 기억해? 등기는 내 이름이잖아. 나중에 증여하려고 그랬어. 증여는 무슨... 그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새벽 3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유자 란에는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정숙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김밥집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SNS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그때 수진의 세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리조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수진의 부모, 오빠 내외, 조카 둘까지 총 9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준도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족여행 해시태그 부산 해시태그 힐튼 호텔 해시태그 행복.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여행 잘 다녀왔니? 응. 바빠서 연락 못했어. 9명이나 가면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내가 다 냈어.
처가 식구들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그럼 엄마는 언제 여행 한번 가자고 할 거니?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나도 월급쟁이라 여유가 없다고요.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음 달에 장모님 환갑 여행 예약했어요. 유럽 10일로.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죠. 엄마, 여보세요? 아니다. 끊을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7시, 영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정숙아, 표정이 왜 그래?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처가 식구들 유럽 여행은 보내면서 엄마는 부담스럽다고? 이게 사람이야? 나 너무 기대를 한 걸까? 기대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영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있잖아. 아파트 명의가 내 이름이지? 응. 나중에 증여하려고. 그럼 팔아. 그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30년 김밥집 하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한테 준 건데 어떻게? 준 게 아니야. 아직 증여도 안 했잖아. 등기부에 내 이름 버젓이 있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죠.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박정숙. 새벽 4시 정숙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김밥집 문을 닫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 부동산이 아니라 대형 중개업소를 찾아간 거죠. 30대 중개인 이 대리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떤 물건이신가요?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34평입니다. 이 대리의 눈이 반짝였죠. 요즘 그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12억 정도면 금방 팔릴 겁니다.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이틀 후 젊은 신혼부부가 현장을 보러 왔어요. 정숙은 민준이 출근한 시간을 계산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거실 한쪽에 명품 가방들이 진열장처럼 놓여 있었죠. 정숙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원래 집주인분이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구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이 집을 사줬거든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이 정숙의 통장으로 입금됐죠. 정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 날 정숙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제주도 갈래? 제주도? 갑자기 왜? 그냥 가고 싶어. 정숙의 목소리엔 이상한 설렘이 묻어났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숙이 비행기를 타본 건 20년 만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이 트이는 것 같아. 영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같은 얼굴이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야. 제주공항에 내린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조천읍으로 향했어요. 바닷가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정숙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죠. 파란 하늘, 검은 돌담, 끝없이 펼쳐진 바다.
가슴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야, 여기서 살면 어떨까? 뭐, 갑자기 게스트하우스 하나 차리고 싶어. 조용히 살고 싶어. 영자는 정숙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봐온 친구였지만 지금 이 표정은 처음이었죠. 좋아. 한번 알아보자. 3박 4일 동안 두 사람은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조천읍의 한 언덕에 올랐을 때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건물이 있었죠. 마당엔 매물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딱이다. 정숙은 즉시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건물주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들이 육지로 다 나가서 관리를 못하겠어요. 6억에 드릴게요. 정숙은 건물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방 4개가 있었어요. 창문마다 바다가 보였죠.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계약금 먼저 드릴게요. 2달 후에 잔금 치를게요. 건물주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김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죠. 단골 손님 최 여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편 민주는 어머니가 2주째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죠.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연락 좀 주세요. 1시간 후 정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다. 친구랑 여행 다녀왔어. 민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행을 가다니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본인 인생 사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민준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니? 민준은 회사 근처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수지는 역시 오지 않았죠.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민주는 카페에 앉자마자 시계를 쳐다봤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너 결혼할 때 집 사준 거 기억하지? 당연하죠. 그런데 왜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이 아직 엄마 명의잖니. 알아요. 나중에 증여하기로 했잖아요. 정숙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죠. 엄마, 죄송한데 급한 전화예요. 민준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더니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게 웃었죠. 역시 시간이 없구나. 정숙은 카페를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결심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잔금일 당일 정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숙은 강남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섰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구매자분도 곧 도착하실 거예요. 이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30분 후 젊은 신혼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확인이 시작됐죠.
등기 이전 서류, 잔금 영수증, 통장 사본. 정숙의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지막 서명란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 대리가 박수를 쳤어요. 정숙의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죠. 10억 8천만 원. 30년 김밥집의 결실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어요. 신혼부부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 대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숙은 중개 수수료를 이체하고 사무소를 나섰죠.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정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죠. 민준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기 비견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게 사준 아파트를 오늘 팔았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어요. 그 돈으로 엄마는 제주도에서 새로 살 거야.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뚝 떨어졌죠. 정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를 이해해줘.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한참 머뭇거렸어요. 정숙은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됐죠. 정숙은 즉시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미 예약해둔 제주행 비행기는 오후 4시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죠. 그날 밤 11시 민주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다고? 이게 무슨...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민준은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2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죠. 열쇠를 꺼내 문에 넣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가지? 민주는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때 현관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죠. 새 주인 입주 예정 -11월 15일.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엄마가 정말로... 집에 돌아온 민주는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았다고? 명의가 엄마 이름이었어. 나중에 증여하기로 했는데. 당장 고소해야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편 제주공항에 내린 정숙은 택시를 타고 조천읍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새로 산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정숙은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창밖으론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창가에 앉아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내 집이야. 일주일 후 정숙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고소장이었어요. 고소인은 박민준, 김수진 부부였죠. 혐의는 사기 및 배임.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여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곧바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자야, 민준이가 날 고소했어. 뭐? 그 자식이 정말...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영자가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함께 서울로 올라가 법무법인 정희를 찾아갔죠. 40대 여성 변호사 박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이 어머님께 있고 증여 약속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드님이 어머님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한 달 후 1차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 민준과 수진이 한쪽에, 정숙과 박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민준은 정숙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수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민준 측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증여하기로 구두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집을 팔았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정위원이 수진을 제지했죠. 원고인 측은 변호사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김밥집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유학비 8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아파트 매입비 12억 원, 총 13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3년간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생일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SNS 게시물 출력물, 통화 내역, 증인 진술서.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생신에 연락을 안 하신 게 사실입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 생신에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셨다고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죠.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절에도 3년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권 침해는 명백하잖아요.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쌍방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뿐입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법적으로는 피고 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문제이니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유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죠.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숙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영자가 얼른 부축했죠. 괜찮아? 영자야.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멀리 민준이 수진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준이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죠. 정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정 결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측 김 변호사는 박 변호사를 따로 불렀어요. 법원 근처 카페에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5% 미만입니다. 소취하를 권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 변호사의 표정은 난처했습니다. 원고 측에 전달은 하겠지만 며느리분이 워낙 강경해서요. 일주일 후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어요. 방청석엔 영자를 비롯해 김밥집 단골 아주머니 5명이 앉아 있었죠.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판사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디스크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라고 버텼습니다. 방청석에서 영자가 눈물을 닦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유학도 보냈어요. 결혼할 땐 아파트까지 사줬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3년간 명절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는 1년에 3번씩 여행을 갔더군요. 며느리 어머니 환갑엔 유럽까지 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맞아요.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방청객들을 제지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정숙이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판사님, 이게 죄입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나쁜 겁니까?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일주일 후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피고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처분했으며 원고에게 증여 의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헌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상 판결을 마친다. 쿵,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영자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정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먼저 나간 상태였어요. 엄마.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숙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 어린 시절 민준의 모습이 겹쳐졌죠. 민준아.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가 필요 없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민준이 손을 뻗었지만 정숙은 몸을 돌렸어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자가 정숙의 팔을 꽉 잡고 함께 걸었죠. 엘리베이터에 오른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자. 그날 저녁 정숙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 조천읍, 바다와 쉼표라는 간판이 걸린 게스트하우스. 정숙은 마당에서 봄꽃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라벤더, 수국, 동백나무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죠. 사장님, 체크인 할게요.
서울에서 온 60대 여성 3명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흙 묻은 손을 털고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방은 2층 바다뷰로 준비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작년에 왔던 친구가 강력 추천했거든요. 손님들이 짐을 풀고 내려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정숙이 직접 우린 귤차를 내왔죠. 사장님은 어쩌다 여기 오시게 됐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으러 왔죠. 그 말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은 해변 산책을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아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죠. 민준의 손글씨였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편지를 들고 서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엄마, 1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읽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떠난 후 수진이와 이혼했습니다. 법정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도 될까요?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영자가 놀러 왔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오가며 정숙을 돕고 있었죠. 편지 왔더라. 민준이 거 아니야? 영자가 테이블 위 편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랑 이혼했대. 그래서 답장할 거야?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용서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영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뭘 하든 난 내 편이야.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는 정숙이 직접 차린 제주 음식들로 가득했죠. 갈치조림, 전복죽, 고등어구이. 손님들이 감탄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내년에 또 올게요. 여기가 진짜 힐링이에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정숙의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밤 10시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테라스에 홀로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낼 답장을 작성했죠. 민준아, 엄마는 잘 지낸다.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가끔 연락하렴.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잘 지내라. 마이너스 엄마.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됐죠.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아, 차 한잔 할래? 응, 나갈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라스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죠. 바다와 쉼표라는 간판이 은은한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은 자기만의 쉼표였죠. 거실로 들어간 정숙은 영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영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죠. 내일이면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될 겁니다.
정숙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석양이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정숙의 새로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